왜 표본 조사를 하는가? 와, 정말 국민 드라마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군. 무슨 기막힌 기사거리라도 있나요? 네, 선배님도 세종 보시죠? 물론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와, 글쎄 인기 사극은 인기 사극인가 봐요. TV 시청률이 40%를 넘었다네요. 왜 안 그러겠어요? 세종 보겠다고 급히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도 종종 있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TV 시청률이라는 거요.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뭐 표본조사 같은 걸로 내지 않을까요? 표본 조사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말이죠. 설명하자면 긴데. 표본 조사란 여론조사나 TV 시청률 조사와 같이 관심 대상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통계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 시에는 먼저 표본 조사, 비표본 오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표본 추출 방법 및 자료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표본 조사, 비표본 오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표본 추출 방법, 자료 표기 방법을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표본 조사. 여러분들은 앞에서 통계학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통계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요. 네, 그렇죠. 통계하면 모두를 골치 아픈 단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도 수학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분 적분만 열심히 다뤘을 뿐 통계는 맛도 제대로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통계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자, 먼저 표본조사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김통계 선생님! 네, 표본조사가 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통계의 개념을 명확히 짚어봅시다. 통계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해석해보면 큰 줄거리를 계산한다 또는 종합해서 계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종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자료겠죠. 그리고 계산이 되는 것이니 그 결과는 항상 숫자일 것입니다. 결국 통계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요약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통계는 자료 기반의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통계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나요? 그야 물론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사를 통해 나오는 통계 자료라고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됩니다. 전수조사는 뭐고 또 표본조사는 뭐죠? 전수조사는 관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관심 대상 일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여론조사나 TV 시청률 조사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종 통계조사 방법으로 전수조사가 좋은지 표본조사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딱히 어떤 조사가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예시를 잘 보고 어떤 조사 방법이 적절한지 선택해 보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표본조사의 경우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진짜로 보죠? 네,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본조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당에서 제주도까지의 유권자 수가 대략 3천만 명이라고 할 때 A당의 A 후보자의 지지율을 알고 싶다고 합시다. 그럼 조사 대상자는 누가 되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유권자요. 그렇습니다. 대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3천만 명을 다 조사하려니
시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린 조사 대상으로 1,500명 정도만 추출해서 A당의 A 후보자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봄으로써 지지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지지율을 우린 마치 전체 모집단 3천만 명에서 계산된 값으로 추론해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표본조사의 구조가 생성되며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등의 통계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기를 해보면서 각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을 정의해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끌어다 넣기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린 모수와 통계량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수는 고정된 값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르는 값이고, 통계량은 조사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비표본 오차. 이번에는 TV 시청률 조사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을 구성해 볼까요? 모집단은 TV를 보유한 가구이고 표본은 그로부터 추출된 2,500가구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하죠? 조사원이 이 많은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와, 그렇죠. 이런 경우 TV에 피플미터라는 기계를 장착하게 됩니다. 장착한 기계 시스템에는 가구원의 고유번호를 입력함으로써 TV를 시청할 때마다 고유번호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자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TV 시청률에 반영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안 되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보다도 더 심각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를 비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비표본 오차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기로 해요. 김통계 선생님!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시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죠? 전화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이 전화조사는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선호되는 조사 방법이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있지만 등재를 원하지 않는 가구도 빠져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은 유권자 전체인데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한열심 씨와 나궁금 씨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의해 왜곡이 되는 것이죠. 이를 표집틀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화를 이용하면 응답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화조사를 하면 통화 중이거나 통화 거절 혹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의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응답률이 높아지고 처음에 고려되었던 표본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비표본 오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표본 오차는 표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지만 비표본 오차는 모든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듣게 되는 오차의 크기 2.5%포인트의 값은 표본 오차의 크기를 계산한 값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비표본 오차를 포함하여 이 값보다는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 그런데 표본은 어떻게 추출하죠? 임의적으로 전화번호부 같은 데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지만 전화번호부는 지역별로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역의 크기를 고려한 표본을 일정하게 선택해도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아볼까요? 김통계 선생님!
네,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 한열심 씨가 제시한 임의적으로 전화번호부 같은 데서 선택하는 것을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고 하죠.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추출 방법이죠. 하지만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성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으로 제시된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지역을 층으로 나누어 지역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의 크기를 할당하고 일정한 수순에 의하여 뽑기 때문에 층화 계통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의 품질 관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오렌지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박스 몇 개를 선택해서 각 박스에서 오렌지를 몇 개씩 집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그런데요. 박스를 열면 나머지 오렌지 처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층 부분에 품질이 좋은 오렌지만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표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 단위의 오렌지 같은 경우는 박스 내에서 오렌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박스 단위로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박스의 구성물은 비슷할 거라는 가정하에 추출하게 되죠. 이를 집락이라고 정의하고 추출 방법으로 집락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 추출의 예로는 통계청에서 조사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한 조사구당 20가구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유사한 가구가 묶일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와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미국의 경우가 한국보다 더 많은 표본을 뽑아야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구가 그만큼 더 많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표본 조사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인용의 국을 끓이는 경우와 1인용의 국을 끓인다고 했을 때 냄비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숟가락으로 모든 국의 간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뽑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물론 모집단의 구성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따라서 많은 표본들에서 조사되는 통계량의 값들은 유사한 값들로 계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는 한 번만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의 값에 대하여 얼마나 믿을만하게 추정되었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의 중요한 이론인 중심극한 이론과 표본 분포를 차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료의 표기 방법. 자, 이제 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표기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변수로 표기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모셔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김통계 선생님.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때 물어보는 문항은 보통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직업은 등등입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을 통계학에서는 간단히 변수라고 정의합니다. 조사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갖는다는 의미죠. 보통 변수는 x라고 표기하고 n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면 자료는 x1, x2, xn으로 표기됩니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열에 바로 이러한 변수를, 행에는 케이스를 입력합니다. 자,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잘 알았죠? 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